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전이 조기에 개막이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2주 전에 이미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는데요. 이번은 공식 일정 첫 번째 순서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대구를 찾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선거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경북일보를 먼저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이고 저희 외가도 다 대구 경북입니다. 네. 먼저 시도민들께 네. 인사 먼저 해주시죠. 아무래도 지난 2021년, 2022년 제가 당대표가 될 때도 대구에서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연설하면서 결국 이 탄핵의 강을 넘고 한번 보수를 살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많은 대구 경북민들이 화답해 주셔가지고 당대표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 희망 찾던 모습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TK도 결국에는 새로운 그런 정치,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저도 신나서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 보수의 위기가 또 2, 3년 만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대구 경북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희망이 싹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임하는 자세 굉장히 비장하실 텐데요. 네. 출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보수 정치를 하면서 계속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왔고 제가 역할을 맡았을 때는 항상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그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 결국 이준석 체제 하에서는 보수 정치가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대선에서 지는 결과까지 나왔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만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직전까지 왔다. 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검증된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내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대사에 네. 또 한 번의 굴곡진 역사를 기록이 됐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감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첫째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5년 만에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을 되찾아와서 잘 해볼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임기 초에 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독식하고 사람 내쫓고 이러다가 결국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이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더 이상 그런 사람을 뭐 누굴 잡아놓고 뭐 누굴 방탄하고 이런 검투사 정치가 대한민국의 본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수가 원래 성과로 이야기하고 경제 발전시켜서 그 성과로 얘기하고 사회 안정시키고 이런 쪽에 성과를 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표를 받아오는 집단이어야 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검사 정치, 이 검찰을 정치에 들여가지고 상대를 감옥 보내가지고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그런 것만 하다가 조국 대표 명예회복하고 있죠. 거기 이재명 대표 살아났죠. 뭐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미래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 환경에 좀 맞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과학기술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보수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투사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제는.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이제는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을 만난다면은 네.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분이 과연 저한테 말을 할 그런 염치가 있을지. 왜냐하면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그거를 뭐 본인의
성과로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보수 진영 절단 내고 지금 이런 본인도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은 것인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는 안 해도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반에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다른 뭐 좋은 의도의 것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그래도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지금은 아주 그냥 뭐 비하적으로 표현하면은 본인이 썩내다가 그냥 본인이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진 상황이거든요.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뭐 위로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의 권력자로서 어느 정도는 자기 반성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텐데요. 혹시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은 윤 대통령을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사회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형태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면 복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와서 우리가 되짚어보면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받아가지고 감옥도 가고 하셨지만은 얼마나 억울한 지점이 많았겠습니까,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받아야 되는 내란죄라는 거는 어쨌든 군을 동원하고 경찰 동원해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재판 대상이 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어떤 부정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엮어가지고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이런 법리가 어딨냐라고 억울해서 항변할 수 있을 텐데 묵묵히 수용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법리상으로 뭐 다퉈볼 것도 없이 이거는 군경을 동원한 것이 명확하거든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은 좀 경우가 다르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도 탄핵이 다시 일어나는 그 대한민국의 불행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에 최근 몇 달 동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이분이 한 행동이나 이분이 한 어떤 통치에 대해 가지고 옹호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서울의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싹 빠졌습니다. 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걱정해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이 또 일어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까 그 걱정 때문에 시위하셨던 거지 이분이 하신 행동을 옹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이야기 나누면요. 네. 공약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중요한 공약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시 성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한 박근혜 정부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15년 가까이 복지 담론이 주로 이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한번 또 이렇게 구축했지만 이제 대중무역 그리고 대미무역이라는 데서 위기가 오면서 우리가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으뜸 제품 만드는 방향으로 다시 가지 않으면은 경제가 옛날만큼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이 창의를 바탕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규제 샌드박스니 뭐 이런 것들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더 화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기준국가제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규제 기준국가제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사업할 때 한국의 규제 때문에 한국에 사업 못하고 미국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가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T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실리콘밸리에 살 수 있는 거면 대한민국의 판교에서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나 이런 쪽으로 뭔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송도나 아니면 오송이나 여기 대구에도 메디칼 단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국에서 해야 된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 때문에 우리가 줄기세포나 이런 것도 앞서가다가 과잉 규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그 연구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화끈하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IT는 미국만큼, 바이오는 일본만큼 규제를 다 없애는 기준국가제를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은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고요.
한미동맹도 이제 보수가 이제 신주단체처럼 여기면서 사실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서울에 가보면 전부 다 성조기 들고 흔들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냉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수부터 시작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냉정하게 재정립해야 되는 때가 왔다.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건 미국 대통령 어느 누구와 관계됐다기보다는 이제는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호무역,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 역할도 이제 한미동맹에서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대의 보수에서는 기존의 기득권 보수나 과거 보수와는 다른 지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를 놓고 얘기하자면요. 대구가 과거에 영광을 가졌을 시기에는 대구가 교육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도시로서의 대구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많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수도권 위주로 이제 많이 재편되고 이러면서 대구에도 지역에 좋은 대학교들, 뭐 경북대학교, 영남대, 뭐 계대 뭐 이런 학교들이 사실 학생 수는 많은데 과거만큼 으뜸 인재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면서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남아 돌고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나 대학 교육에 투입된 비용이 너무 적어가지고 대학의 경쟁력을 못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조정해가지고 대학 교육, 지금 학생 1인당 투자하는 비용을 보면은 서울의 서울대학교 같은 곳은 6천만 원씩 투자합니다. 학생 한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도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3, 4천만, 3천만 원 정도 투입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대구로 내려오면은 2천만 원대가 허다합니다.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제대로 이 자금 지원하고 투입해야지 연구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학생들도 훌륭한 교육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그 왜곡된 교육 재정부터 바로 잡아가지고 과거처럼 대구가 인재 그 산실에 그런 어떤 인재의 산실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대학을 살리겠다. 그렇죠. 그게 다 연계된 겁니다. 산학이 동시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보수 정권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이 뭐 검사 마인드로 이 기업을 키우고 교육을 키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바로 대한민국 돈 없다니까 R&D 예산 깎아버려가지고 미래를 잠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라고 해서 그걸 지지할 게 아니라 교육을 먹고 사는 대구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돈이 어디로 가는 돈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북대, 영남대, 계대인 학생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연구하고 그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었는데 그거 깎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고 이 보수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뭐 맞는갑다 싶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수란 말을 꺼내기 위해서 두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대선전이 본격화될 경우에 아마 보수 대통합 연합 이야기 나올 텐데 응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 받지만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판을 보수 대 진보로 갈라가지고는 아마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선거 결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집할 수 있는 지지층은 채 30% 중반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이 약삭 빠른 사람은 자기가 중도 보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하는 것 중에 중도 보수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구도화에서 잠식해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선명하게 과거와 미래를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와 미래를 가르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과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분이 사실 지금까지 해온 거는 과거 속에 있던 뭐 분배의 개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돈 퍼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명하게 과거 대 미래로 가면은 그게 선거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이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 미래를 대표하는 분들이 좀 더 힘을 얻게 된다면은 저랑 뭐 연대는 아니더라도 그 구도 자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예, 과거 대 미래 구도가. 근데 지금 보면 뭐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 후보군 나이가 좀 젊다 해서 미래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실제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올라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정서적 연대는 가능한데 물리적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대 미래로 재편되는요. 그 국민의힘에 지금 좀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좀 나온 사람 뻔한데 그 중에서 뭐 미래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온다 한데
저와의 미래를 놓고 경쟁했을 때 그분들이 더 우위를 가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과거 대 미래 구도가 확립되는 데는 그런 분위기 형성하는 데는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바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짜 미래를 놓고 다툴 때는 또 국민의힘과 저희가 경쟁해야 할 상황이 있겠죠. 네, 과거와 미래 대결 구도라면 아마 이 후보께서 이니시티브를 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혹시 국민의힘에서 네. 이 후보께 네. 당에 들어와서 당을 다시 한번 운영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있던 것도 갖다 빼준 사람들이 뭐 수표 하나 발급한다고 해서 그거 믿고 가는 바보가 있다면은 그건 속는 사람도 바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도 다 부도수표입니다. 그거는. 예. 지금 이번에 탄핵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까지 지면은 당의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텐데 거기 가서 뭐 제가 뭘 한다 한들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것이고 잘 되면 또 지잘나서 된 줄 알고 또 저한테 뭐라 할 것이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왜 또 그걸 경험하려 하겠습니까? 네, 부도수표라는 이야기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이재명 구도로 대권이 향방이 결정된다면 자신 있습니까? 저는 과거와 미래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언론 지분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많이 보도되니까 뭐 대단한 지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론 우위를 갖고도 쏟아낸 말들을 보면은 진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지분을 30%씩 들고 있으면은 그 국민들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거는 선동이자 제가 봤을 때 멍청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짚어내려면은 적어도 아 그래 이재명이 하는 말 틀리다 정도 지적할 정도 저 사람이 똑똑하지 하는 사람들이 대척점에 서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엔비디아 이런 소리를 한 이유가 본인이 택도 없이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들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소득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서 30% 지분을 획득하면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말 했을 텐데 조금만 합리적인 젊은 사람들은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섭는 위치까지 가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낱낱이 제가 지적해가지고 그 가면을 벗길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대 미래 대결 구도라면은 민주당에서 당대당 합당을 요청하면은 받아들일 거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지금 계엄이 터졌으니까 이게 선악 구도 같이 모여서 그렇죠. 과거 미래 구도로 가면은 저기도 과거 중에 과거입니다. 예, 저 운동권 정신으로 가가지고 지금 민주당에도 젊은 의원들 있지만은 매일 하는 게 불평입니다. 예, 저 운동권 정신으로 해가지고 맨날 투쟁의 대상만 찾고 있고, 예, 대한민국에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제 외교 나가가지고 트럼프나 아니면 이런 해외 지도자들과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국내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뭐 윤석열이랑 싸우고 이런 거에는 자기 목소리도 높이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뭐 다 해외랑 할 것처럼 하다가 뭐 운전자론 이런 거 하다가 트럼프한테 패싱 당하고 가가지고 뭐 국제 회의 자리에서는 껌뻑껌뻑 하다가 졸고 있고 이거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글로벌 무대에 저런 운동권식 마인드로 가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후보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보다는 갈라치기 능하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저한테 뭐 갈라치기 한다, 혐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정치적 공격으로 봅니다. 네, 사실 제 행동을 액면으로 놓고 보면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 싸가지 없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일 겁니다.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 가가지고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 던졌잖아요. 제가 뭘 집어 던졌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그럼 정의로운 행동이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사적인 그냥 분노의 표출이냐 이런 걸 텐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아마 이 대구 경북에서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뭐 윤석열 통해 좀 고분고분하지 왜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 그 사람은 틀렸기 때문이고 저는 어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당 대표였기 때문에 틀린 걸 바로잡아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저를 뭐 넌 어리니까 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나가는 거를 방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저는 할 말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30살 때도 그랬고 지금 42 돼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내가 60, 70대, 70대가 돼가지고 정치를 한다 하면요. 그때 만약에 어떤 20, 30대가 꼬장꼬장하게 저한테 얘기한다고 하면요. 저는 그 사람 말 안 막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사적 보복 안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능력주의로 가가지고 젊은 사람이 하는 말 중 맞는 말이 있으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뭐 해야 될까요? 연공서열에 따른 그런 시스템을 따지기에는 대한민국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준석이 뭐 윤석열 대통령 말만 좀 잘 들었으면 어떻겠나 싶었던 분도 있으면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분고분해가지고 같이 저게 동조해서 했으면은 지금 보수는 대안 없이 아마 선거를 치러야 될 겁니다. 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번은 가가지고 고개 숙였다가 나중엔 또 고개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락가락하면 줄 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 곱게 안 봅니다. 기회주의적이라 볼 겁니다. 결국 잘못된 거는 계속 잘못했다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2030 여성들로부터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국민의힘이 역대 최고로 10년 사이에 역대 최고로 많은 지지율을 얻었던 시기가 2030 여성에게 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 그런 모함을 하면서 이준석이 때문에 2030 여성 지지를 못 받는다. 이준석이 내쫓으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통계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2030 여성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 됐을 때 굉장히 2030 여성 지지율이 높게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거기서 오히려 윤석열 모드로 가니까 그게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들이 질 생각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뭐 이준석이가 2030 여성에게 인기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그렇게 형성하겠다는 건데 제가 만약에 진짜 현장에 나가가지고 30대 4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없으면 동탄 맘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동탄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3당으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 기득권에서 끝없이 젊은 사람들 짓밟기 위해 가지고 계속 희한한 공격들을 해왔던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터무니없이 뭐 성상납을 받았다느니 뭐 하버드 학력 위조니 뭐 이런 것들과 공격해왔는데 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다 무혐의 내고 그다음에 다 뭐 하버드 학력 위조도 거짓이라고 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듣고 솔직히 대구 경북에도 얼마나 많이 퍼나르고 젊은 사람 하나 나락 보내려고 고생했던 분들 많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잠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저게 이준석이니까 그래도 저런 공격 받으면서 버티고 지금 저렇게 앉아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저런 공격을 받았으면은 거의 피가 끓을 것이고, 진짜 이 정도 공격 받았으면은 정치에 진짜 덧장 없어가지고 떠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책임감으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었냐면은, 이번 정권 내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항명 수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군복 벗기고 이렇게 불명예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처음에 그분이 대동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광주 대동고 출신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까이 댓글 달면서 공격하고 그랬어요. 저 전라도 사람이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해코지 하는 거다. 근데 알고 보니 포항대동고 출신이었어요. 포항대동고 출신이 경북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해병대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복무해가지고 헌병, 군사경찰에서는 최고위 자리까지 갔으면 자랑스러워야 될 사람이고 그 어머니 되시는 포항의 새마을고의 김봉순 이사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도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윤석열이라는 보수에 대한 아무 이해도 없고 자 후한무치한 사람이 그 보수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집 군인을 항명수괴라고 몰아가지고 그 절단 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겪고 나면요.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불행을 안기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라면요. 그 명예로운 해병대 집안에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그 보수나 이런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지고 오히려 보수의 진짜 알짜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네, 이 후보께서 눈물 돌리셨죠?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은 보수 정권에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극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너 화교지, 너 중국 돈 받아먹지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보면은. 예. 저희 집안도 화교 만들어버리고 갑자기. 예? 저희 집안이 칠곡에 외관 가면은 저희 집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이수성 총리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뭐 화교 만들어버리지 않나. 이런 식의 가장 보수가 지향해야 될 교양 없는 정치를 해왔던 게 작금의 한 3, 4년 동안의 국민의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 이야기 나오니까 목소리 높아지시네요. 네. 네. 그리고 남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교착돼 있는데요.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남북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해 가지고 강경하게 얘기해온 사람인데요. 강경하게 얘기해온 사람과 별개로 대화를 하면서 강경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주의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이제 저렇게 강경 모드로 나가게 되면은 불안감만 증폭되는 겁니다. 왜냐? 항상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만나자고 하는 쪽이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 바로 만나자 할 겁니다. 제가 뭐 김정은이랑 만나가지고 제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만약 지도자가 되면 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북한보다 경제력도 몇십 배 우월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김정은은 근근히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제가 뭐가 부끄러워가지고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뭐 넙죽 무슨 뭐 퍼주고 오겠습니까? 만나는 건 자신감인 거고요. 김정은도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서구식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타산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외교라는 걸 보면은 뭐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다 냉큼 이렇게 줘버리고 그다음에 받아오는 것도 없고, 미국 가서는 노래 부르고 박수나 받고 오고, 그런데 내줄 건 다 내주고, 이런 그런 외교랑 최근의 외교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고, 저는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그래 보면 됩니까? 당연히 저는, 그리고 그게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제안하고 제안하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헌은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개헌을 할 때 해야 되는 당위와 별개로 지금 대선 공간에서 개헌 얘기만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들이 묻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이 낮긴 낮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처음에 개헌 얘기할 때 탄핵 이후에 아니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개헌 논의 들어가면은 개헌에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사실상. 개헌으로 가면 아이디어를 놓고 A, B, C, D 대안 경쟁이거든요. 뭐 4년 중임제가 올냐, 내각제가 올냐 이런 거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의 저런 헤게모니에 대해서 경쟁할 것이냐. 예. 경제는 잘하고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개헌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하고 못하고 밀리 판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선거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이재명을 도와주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 마인드가 완전 상실된 겁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몰라요.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악의 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대법원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 아까 논란 같은 것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말들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 좋은 방향에 이끌고 갈 지도자라서 악의 축이라 한 거지, 저는 저 사람이 뭐 형사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든 건 형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뭐 좀 과장된 표현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공부를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정말 본인의 생각이 잘못돼서 수정할 용기가 없으면은 그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5,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나쁜 방향에 이끈다는 거는, 안 좋은 방향에 이끈다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말의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산불 현장 다녀오셨죠? 예. 상당히 참혹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칠곡에서 이제 다부에서 올라오면서 안동까지 가는 길에도 양옆에 보면은 야 산이 무슨 폭격 맞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등성이에 이렇게 까맣게 불탄 모습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영덕 가는 길은 더 처참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나무가 탔다 이런 문제보다도요. 영덕에 가보니까 이제 집이 우선 탄 분들이 천몇백 명 정도, 천몇백 채 정도 이제 있고, 그리고 자기 생활의 사업의 공간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펜션을 하는데 거기에 갖다 투자한 돈만 20억 넘게 투자했는데 이번에 싹 펜션이 이 화마를 입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나 했는데 제가 그러다 서 바로 물었어요. 무서워가 사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산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농촌에 있어서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번에 이 지원이라는 것이 진짜 이런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펜션 하셨던 분이 그때 얘기해 준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의성에서 처음 발생해가지고 의성에서는 이 산불이 어쨌든 실화를 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인재처럼 이제 돼가지고 이게 사회적 재난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보험사가 이제 보험 자연재해 풍수에 대한 보험을 지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의성에서 그 둘레에서는 그렇게 사고는 인지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바람이 무슨 25m씩 초속 25m씩 불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자연재해다. 의성에서 청송을 넘어와가지고 영덕까지 산불이 넘어왔다는 거는 이 넘어온 건 자연재해로 봐야 된다. 이거를 명확히 해야지만이 보험사에서 이제 충분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 경북 정치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한 목소리 내야 된다. 이런 앞으로 이런 바람이 뭐 엄청나게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불어가지고 불이 번졌다. 그럼 이건 자연재해로 봐야 된다. 농촌이 소멸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연세가 이제 40이 되셨는데요. 네. 결혼 계획 없습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정치하면서 이렇게 여러 정치의 경랑 속에 있다 보니까 기회도 많이 놓치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 대구 경북의 유권자 분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 나왔을 때 아 그래 이준석이가 결국에는 아버지 어머니 다 TK 출신 집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큰 도움 주셔가지고 제가 당대표하고 대선지선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큰 바람을 기대합니다. 이 큰 바람 속에서 대한민국 발전시켜가지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